락스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호텔 복도를 윤채아는 익숙하게 걸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청소 카트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녀의 마음은 남편 박지원을 향한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곧 망해가는 남편의 회사를 일으켜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더 거칠어져도 좋았다. 지원이 씨, 조금만 더 힘내요. 내가 있잖아요.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늘의 마지막 구역인 25층 VIP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스타 엠파이어 엔터테인먼트의 젊은 CEO인 남편은 한 달 전부터 그녀에게 회사가 곧 부도날 지경이라고 채권자들이 목을 조여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가 매일 밤 술에 취해 절망하는 모습을 보며 채아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접었던 자신의 모든 꿈을 뒤로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곳 강남의 최고급 호텔 청소부로 취직했다. 2650 1호실. 문고리에는 방해하지 마시오 팻말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청소 반장은 오늘 반드시 저 방을 청소해야 한다고 VIP 고객이 곧 체크인할 예정이라고 신신당부했다. 채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스터키를 문에 대었다. 실례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의 코를 찌른 것은 소독약 냄새가 아닌 값비싼 와인과 뒤섞인 샤넬 넘버 5 향수 냄새였다. 거실은 난장판이었다. 바닥에는 명품 드레스와 남성용 턱시도가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만 와인병과 2개의 잔이 놓여 있었다. 채아의 심장이 불길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걸음으로 침실 쪽으로 향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남녀의 교성이 섞인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어머 지원 오빠, 오빠 와이프는 어쩌고 이렇게 나랑 있어도 돼. 그 아줌마 얘기는 꺼내지도 마. 생각만 해도 답답해. 소리 넌 역시 최고야. 지원 오빠. 채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문을 조금 더 열었다. 그리고 보았다. 자신의 남편 박지원이 그가 키우는 신인 아이돌 한솔이의 몸을 감싸 안은 채 침대 위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을. 쨍그랑 그녀가 들고 있던 청소 도구함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소리에 침대 위의 두 남녀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지원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가 이내 지독한 짜증과 경멸로 바뀌었다. 윤채야, 내가 여길 어떻게... 그게 제가 할 질문 같은데요. 차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분명 회사가 망해간다고 매일 밤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이 여자랑... 지원은 한숨을 쉬며 아무렇지 않게 가운을 걸치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의 옆에서 한솔이는 이불로 몸을 가린 채 조롱과 승리감이 뒤섞인 미소로 채아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 그 얘기. 지원이 말했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네, 회사 아주 잘 나가. 얼마 전에 시리즈 B 투자도 성공적으로 유치했어. 곧 코스닥 상장도 앞두고 있지. 그는 채아의 비참한 청소부 유니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 꼴이 그게 뭐야. 정말 역겹군. 내가 왜 당신 같은 여자랑 7년이나 살았는지 모르겠어. 교집말. 그럼 왜 나한테 힘들다고. 답답하니까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집에만 들어오면 죽상하고 있는 당신 얼굴 보는 것도 지긋지긋했고 돈 아낀다고 쉰내 나는 반찬만 차려놓는 것도 구역질 났어. 다른 여자들은 남편기 살려준다고 명품이다. 뭐다? 사 나르기 바쁜데 당신은 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채아는 할 말을 잃었다.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아끼고 모으고 그의 성공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구역질 나는 것이었다. 오빠, 말이 맞아. 한솔이가 콧소리를 내며 거들었다. 아줌마,
사랑받지 못하는 쪽이 제3자인 거 몰라요. 지원 오빠가 왜 바람을 피웠겠어요. 다 아줌마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말에 채아에 무너졌던 마음속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혼해. 채아가 말했다. 이혼. 지원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 마침 잘 됐군. 나도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어. 그는 서랍으로 가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이혼 합의서였다. 그의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다. 진작에 준비해뒀지. 당신이 순순히 도장 찍고 나가주길 바랐는데 일을 이렇게 만드네. 재산 분할은 그 꿈도 꾸지 마.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내 명의로 된 재산은 이미 전부 다른 곳으로 옮겨놨어. 당신 앞으로는 단 10원도 돌아가지 않을 거야. 위자료 당신 같은 여자한테는 사치지. 그는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그녀의 발치에 던졌다. 자, 이거라도 받고 꺼져. 당신이 몇 달 동안 청소해야 벌 수 있는 돈일걸. 바닥에 흙이 뿌려진 10,000원짜리 지폐들. 그것은 그녀의 7년의 헌신에 대한 값이었다. 치욕, 굴욕,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채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울부짖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 젖은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이질적이고도 강력한 빛이 번뜩이기 시작했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그녀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또 다른 자아가 이 극심한 충격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박지원.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방금 전까지 절망에 떨던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뭐, 지원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미쳤군. 여보쇼 경비. 여기 와서 이 미친 여자 좀 끌어내. 호텔 경비원들이 달려와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순순히 끌려나가면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원과 소리를 향해 돌아보았다. 그녀의 입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서늘하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호텔 밖으로 쫓겨난 채아는 강남의 화려한 밤거리 한복판에 홀로 서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녀의 존재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더럽혀진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채 텅 빈 눈으로 거리를 헤맸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느 어두운 골목길 안으로 들어가 벽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사랑, 결혼, 인생. 그녀는 빗물이 고인 웅덩이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낯선 여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절망에 빠진 40대 주부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 눈빛은 세상을 호령하던 여왕의 눈빛이었다.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며 모든 것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자의 눈빛. 그래, 그녀는 기억해냈다. 자신은 윤채아가 아니었다. 아니, 윤채아이기도 했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는 아름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자아가 잠들어 있었다. 사랑이라는 어리석은 꿈을 위해 스스로를 봉인했던 천재적인 음악가 박지원. 한 소리. 그녀는 웅덩이 속에 자신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입술이 우아한 호선을 그렸다. 어리석은 것들. 너희는 잠자는 불사조의 깃털을 건드린 거야.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던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꼬돛한 자세로 마치 레드카펫 위를 걷는 여배우처럼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왔다. 흠뻑 젖은 청소부 유니폼은 이제 그녀에게 거추장스러운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녀의 눈앞에 스타 엠파이어 엔터테인먼트라고 적힌 거대한 빌딩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국민의 목소리 오디션을 알리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현수막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이제 그녀의 무대는 더 이상 더러운 호텔 복도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그녀는 자신의 멜로디로 자신을 배신한 모든 것들을 심판할 것이다. 제 속에서 불사조가 다시 날갯짓을 시작하고 있었다. 차가운 골목길을 빠져나온 윤채아는 하룻밤 사이에 유령이 된 도시를 헤맸다. 그녀는 하룻밤 묵을 돈도 갈 곳도 없었다. 결국 그녀가 찾아간 곳은 24시간 운영하는 여성 전용 찜질방이었다. 뜨거운 증기가 가득한 수면실 구석에서 그녀는 다른 여자들의 잠꼬대와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었다. 10년 전 그녀는 윤채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름이었다. 20살의 아름은 서울예술대학교 작곡과에서 가장 빛나는 천재였다. 그녀에게 음악은 언어였고 피아노는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그녀는 무대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멜로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름이라는 이름으로 자작곡을 올리곤 했다. 그녀의 음악은 소수의 마니아들 사이에서 얼굴 없는 천재의 작품으로 불리며 조용히 퍼져나갔다. 그녀는 명성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음악을 누군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박지원을 만난 것은 홍대의 한 작은 라이브 클럽에서였다. 당시 그는 막 설립된 작은 기획사의 무명 매니저였다. 그는 우연히 그녀가 아르바이트로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보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그녀의 음악에서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잠재력을 보았다. 그는 끈질기게 그녀를 쫓아다녔다. 그는 그녀의 음악을 칭찬했고 그녀의 꿈을 이야기했다. 차야 씨의 음악은 이런 작은 곳에 썼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내가 당신을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로 만들어줄게요. 당신의 음악이 세상을 울리게 해줄게요. 그의 뜨거운 눈빛과 달콤한 약속에 사랑을 몰랐던 20살의 채아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음악보다 더 가슴 뛰는 존재를 만났다고 믿었다. 그들은 연인이 되었고 2년 후 결혼했다. 결혼 후 지원은 자신의 기획사인 제이과 웨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그는 채아에게 말했다. 자기야, 지금은 회사가 너무 작고 힘이 없어. 자기가 전면에 나서면 저작권 문제나 계약 문제로 상처만 받을 거야. 그러니까 당분간은 내 뒤에서 나를 좀 도와줘. 내가 회사를 키워서 누구도 자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대한 성을 만들어줄게. 그때가 되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를 자기에게 선물할 거야. 사랑에 눈이 멀었던 채아는 그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었다. 그녀는 아름이라는 이름을 버렸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작곡했던 수백 곡의 악보가 담긴 상자를 자신의 미래를 담보하듯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 악보들은 J-웨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시작을 알리는 주춧돌이 되었다. 지원은 그녀의 곡으로 무명의 아이돌을 데뷔시켰고 노래는 대박을 쳤다. 그는 계속해서 그녀의 곡을 사용해 새로운 스타들을 만들어냈고 J-웨이브는 몇 년 만에 무섭게 성장했다. 하지만 그는 약속과 달리 세상에 아름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모든 곡의 저작권은 JB 뮤직이라는 법인 명의로 등록되었고 사람들은 박지원의 탁월한 프로듀싱 능력을 칭송했다. 채아는 조금 서운했지만 남편의 성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기꺼이 그림자가 되었다. 그녀의 피아노에는 먼지가 쌓여갔고 그녀의 손은 악보 대신 행주와 걸레를 잡았다. 천재 작곡가 아름은 그렇게 서서히 죽어갔고 헌신적인 아내 윤채아만이 남았다. 그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찜질방의 차가운 바닥에서 채아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녀의 재능은 박지원에게는 그저 성공을 위한 발판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찜질방 공용 TV 앞에 섰다. 마침 화면에서는
국민의 목소리의 예고편이 나오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등용문.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메인 스폰서는 J-Wave 엔터테인먼트였다. 화면 가득 심사위원들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익숙한 얼굴들 사이로 박지원의 오만한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그의 옆자리.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권희준이 냉철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권희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채아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그녀가 아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시절, 수많은 댓글들 속에서 유독 그녀의 음악의 본질을 꿰뚫어 보던 날카로운 비평이 있었다. 그 비평을 남긴 사람의 아이디는 마이다스 미다스였다. 그는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신랄한 비판으로 그녀의 음악적 성장을 자극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몇 번 음악에 대한 깊은 교감을 나누었지만 서로의 정체를 알지는 못했다. 후에 마이다스크라는 아이디가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 작곡가 권희준의 것이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채아는 결심했다. 그녀의 복수 무대는 바로 저곳이었다. 박지원이 자신의 왕국이라고 믿는 바로 저곳에서 그가 가장 자부하는 음악으로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올 것이다. 그녀는 찜질방을 나와 유일하게 남은 재산이었던 어머니의 유품 작은 금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겼다. 손에 쥔 몇십만 원으로, 10만 원으로 그녀는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미용실로 가길었던 머리카락을 단발로 잘라냈다.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을 지워버렸다. 그리고 동대문 시장으로 가 낡은 옷들을 전부 버리고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스키니진과 가죽 재킷을 샀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찾아간 곳은 낙원 상가였다. 그녀는 가장 싸지만 가장 울림이 좋은 중고 통기타 한 대를 샀다. 기타를 품에 안는 순간 그녀의 손끝에서 지난 7년간 잊고 있었던 전율이 되살아났다. 아름이 완벽하게 돌아온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 1차 예선이 열리는 날. 상암동의 방송국 아픈 수천 명의 지원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화려하게 치장한 아이돌 지망생들과 꿈에 부푼 어린 학생들. 그들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채 기타 하나만 메고 있는 윤채아의 모습은 단연 눈에 띄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전쟁터로 향하는 장수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긴 줄의 가장 끝에 섰다.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귓가로 주변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들려왔다. 어머, 저 아줌마는 누구야?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오디션 보러 온다니까.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조롱 섞인 말들이었지만 채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방송국 건물의 가장 높은 곳, J-Wave의 로고가 박힌 전광판에 고정되어 있었다. 박지원, 똑똑히 봐. 네가 버린 자의 속에서 어떤 불사조가 날아오르는지. 그녀는 기타를 고쳐매고 심판의 무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다. 국민의 목소리. 1차 예선이 열리는 방송국 스튜디오는 거대한 콜로셈 같았다. 수천 개의 조명이 뿜어내는 열기 관객들의 기대감, 어린 소음. 그리고 무대 중앙의 선자의 꿈과 절망을. 한순간에 결정지을 3명의 심사위원. 모든 것이 이제 막 검투사의 싸움을 시작하려는 듯 비장했다. 윤채아의 차례가 되자 장내는 잠시 술렁였다. 앞서 무대에 올랐던 참가자들은 모두 현란한 의상과 아이돌처럼 앳된 외모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달랐다. 낡은 통기타 하나를 맨 채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은색 스키니진과 가죽 재킷.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무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감.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렬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무대 중앙에 서서 심사위원석을 바라보는 순간 박지원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며칠 전 호텔에서 비참하게 쫓겨났던 그 초라한 아줌마. 자신의 전부인. 저 여자가 왜 여기에? 그의 옆에 앉은 특별심사위원 한소리의 얼굴에도 조롱 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어머, 저 아줌마 아니야.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그녀는 마이크를 켜지도 않은 채 지원에게만 들리도록 속삭였다. 채아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군거림과 의아한 시선들을 무시한 채 담담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참가번호 77번 윤채아입니다. 윤채아 씨, 지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경멸과 짜증이 묻어 있었다. 여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를 뽑는 무대입니다. 주부들의 노래 교실이나 동네 주민센터 장기자랑 대회가 아니고요. 주소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그의 모욕적인 말에 관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소리 역시 마이크를 잡고 거들었다. 그러게요. 지원호, 아니 박 대표님, 저희는 지금 미래의 K-팝 스타를 찾고 있는 거지 방송국 화장실 청소부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의 잔인한 조롱에 채아의 눈빛이 칼날처럼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중앙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두 분 그만하시죠. 권이준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이자 냉철하기로 소문난 마이더스의 손.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그는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으로 지원과 소리를 한번 쳐다본 후 채에게 시선을 돌렸다. 룰은 룰입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모든 참가자에게는 최소 1분간의 공연 기회가 주어집니다. 시작하시죠, 윤채아 씨. 그의 말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최종 판결과도 같았다. 지원과 소리는 분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채아는 이준을 향해 짧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의 눈빛, 왠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았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님. 채아는 기타를 고쳐 메었다. 오늘 제가 부를 노래는 제 자작곡입니다. 제목은 용서받지 못할. 자작곡이라는 말에 지원과 소리는 코웃음을 쳤다. 악보 하나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여자가 자작곡이라니 가소롭기 짝이 없었다. 채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손끝에서 터져나온 기타 리프는 스튜디오의 모든 공기를 찢어발기는 듯한 날카로운 절규와도 같았다. 조용히 흐느끼는 듯한 전주가 끝나고 그녀의 입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허스키했지만 놀랍도록 맑았다. 그 안에는 지난 7년간 억눌려왔던 한 여자의 슬픔과 분노 배신감, 그리고 절망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대의 달콤했던 거짓말에 내 모든 걸 걸었었네. 잿더미가 된 내 사랑 위에서 그댄 그녀와 춤을 추네. 가사는 한편의 시처럼 처절했고 멜로디는 듣는 이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박지원을 향해 있었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저주였고 심판이었으며 피로 쓴 복수의 서막이었다. 용서받지 못할 그 이름 내 가슴에 못 박고 지옥의 불길 속에서 그대 역시 나와 함께 춤추게 되리. 노래가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폭발적인 록보컬로 변해 스튜디오 전체를 뒤흔들었다. 관객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저것은 주부의 노래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암사자의 포효였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다시 태어나려는 불사조의 울음소리였다. 노래가 끝났다. 마지막 기타 코드가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무대 위에는 잠시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관객들은 모두 기립하여 무대 위의 작은 거인을 향해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 심사위원석은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지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저 노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저 노래 안에 담긴 재능이 자신이 지난 7년간 훔쳐서 사용해왔던 바로 그 재능이라는 것을. 한 소리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채아를 마치 괴물을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다른 심사위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대단합니다 프로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실력이에요. 마지막으로 권이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내내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복잡한 빛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박수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윤지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 곡, 정말 당신이 쓴 곡이 맞습니까? 그의 질문에 지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다. 그럴 리가요. 저 여자는 악보도 볼 줄 모릅니다. 분명 어디서 훔친 곡일 겁니다. 하지만 이주는 지원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는 오직 체하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제가 그렇게 묻는 이유는 표절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이준이 말을 이었다. 그 곡에 브릿지에서 사용된 독특한 화성 진행, 감칠 화음을 장조로 해결하는 그 방식, 제가 아는 한 그런 작법을 쓰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채아의 반응을 살폈다. 10년 전쯤 인터넷에서 아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천재 작곡가가 있었죠.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연기처럼 사라진, 혹시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권희준의 질문.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암호였고 탐색이었으며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10년 전 자신이 유일하게 인정했던 그 익명의 천재, 아름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스튜디오의 모든 시선이 채아에게 쏠렸다. 그녀의 대답 하나에 대한민국 가요계의 역사가 바뀔지도 모르는 순간이었다. 채아는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 단 이준의 깊은 눈동자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고도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윤채아의 용서받지 못할. 무대는 방송이 끝난 직후 대한민국 인터넷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영상 클립은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 뷰를 돌파했고 복수의 주부 디바, 사이다 오디션 등의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를 장악했다. 그녀가 즉석에서 작곡했다는 노래는 각종 음원 차트에서 역주행을 시작하며 아이돌 그룹의 노래들을 위협했다. 대중은 그녀의 스토리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진짜 실력에 열광했다. J-Wave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실. 박지원은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모든 것을 부수고 있었다. 값비싼 양주병과 트로피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젠장 윤차야. 그는 울부짖었다. 그가 버린 그가 경멸했던 여자가 이제는 그의 왕국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의 성공은 곧 그의 거짓된 성공 신화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가 지난 7년간 발표했던 모든 히트곡들이 사실은 그녀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날도 머지않았다. 오빠 진정해. 한 소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말렸다. 그녀 역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윤채아가 스타가 되면 자신의 자리는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다. 진정하게 생겼어. 지원이 핏발선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저 여자를 이대로 놔두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어떻게든 저 여자를 무대에서 끌어내려야 해. 그의 머릿속에서 가장 비열하고 효과적인 방법 하나가 떠올랐다. 표절. 아티스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주홍글씨. 방법이 있어. 그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걸렸다. 천재는 도둑으로 만들면 그만이야. 그는 즉시 회사의 작곡가들을 호출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채아의 미발표곡 중 하나와 유사한 분위기의 곡을 밤새도록 만들어내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날조된 곡은 다음 날 아침 실력파 인디 뮤지션 S의 미발표 데모곡 유출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뿌려졌다. 국민의 목소 2차 경연이 열리는 날, 무대 뒤편에서 채아는 권희준과 마주쳤다. 그는 이전의 냉철한 표정과는 달리 어딘가 복잡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습니까, 윤채아 씨? 네, 오늘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박지원 대표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요. 그의 말에는 단순한 염려 이상의 어떤 동질감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음악을 믿으세요. 진실은 언제나 가장 큰 무기가 되는 법이니까요.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자신의 심사위원석으로 향했다.
채아는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저 남자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드디어 채아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가 무대 위로 올라서자 장내의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달랐다. 열광적인 환호 대신 의심과 혼란의 수군거림이 그녀를 맞았다. 그녀가 막 노래를 시작하려는 순간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이민혁이 그녀를 제지했다. 그는 80년대에 데뷔한 원로 가수로 음악계의 보수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박지원은 이미 그에게 J-웨이브의 프로듀서 자리를 약속하며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상태였다. 잠깐만요, 윤채아 씨. 이민혁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군요. 지금 인터넷에서 당신의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의 대형 스크린에 인터넷에 유포된 조작된 데모곡이 흘러나왔다. 교묘하게 편곡된 멜로디는 채아가 다음 무대를 위해 준비한 곡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장내가 술렁겼다. 정말 비슷하네. 역시 아마추어의 한계인가. 박지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위선적인 슬픔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윤채아 씨가 재능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남의 곡을 훔치는 도둑에 불과했군요. 이런 분은 우리 국민의 목소리 무대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상황은 완벽하게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관객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갔고 채아는 궁지에 몰렸다. 잠깐만요. 그때 권희준이 다시 한번 나섰다. 두 곡이 비슷하게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표절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코드 진행과 리듬 패턴에는 명백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건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권 프로듀서님, 이민혁이 발끈했다. 지금 저 참가자를 감싸고 도는 겁니까? 대중이 듣기에 비슷한데 무슨 전문가적 견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대중을 기만해서는 안 되죠, 이 선배님. 이준의 목소리도 차갑게 맞받아쳤다. 음악은 장난이 아닙니다. 심사위원석에서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이민혁이 교활한 제안을 던졌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윤채아 씨에게 스스로 증명할 기회를 주죠.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드리는 주제로 즉석에서 노래 한 곡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만약 해낸다면 표절 의혹을 깨끗이 씻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못한다면 불명예스럽게 탈락하는 수밖에요. 그는 지원과 눈빛을 교환한 후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주제를 던졌다. 주제는 배신입니다. 배신. 그것은 채아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지독히도 악의적인 주제였다. 지원은 채아가 그 충격에 무너져 내리리라 확신했다. 하지만 채아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는 조용히 기타를 내려놓았다. 좋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죠. 그녀는 무대 중앙의 그랜드 피아노로 걸어갔다. 그녀가 피아노 의자에 앉아 건반 위에 손을 올리는 순간 스튜디오의 모든 공기가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참가자가 아니었다. 무대를 지배하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진짜 아티스트였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프고도 아름다운 R&B풍의 전주였다. 세련되고 감각적인 멜로디는 방금 전까지 그녀를 비난하던 사람들의 귀마저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이 열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 낯선 향수 냄새. 내 모든 걸 바쳤던 그 7년의 세월이 당신의 거짓말 한마디에 제가 되어 흩어지네. 그녀의 목소리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분노의 깊이는 그 어떤 절규보다도 더 깊고 아프게 파고들었다. 가사는 그녀와 지원단 두 사람만이 아는 이야기였다. 그녀가 자신의 희생과 그의 배신을 하나하나 노래할 때마다 지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만인 앞에 서 있는 듯 단 끔찍한 수치심에 휩싸였다.
Tell me why, oh why did you have to lie? 내 영혼의 무게만큼 가벼웠던 너의 사랑. 노래는 감성적인 브릿지를 지나 폭발적인 고음의 후렴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배신당한 여자의 나약한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 스스로 여왕이 되겠다고 선포하는 영혼의 외침이었다. 노래가 끝났다. 스튜디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잠시 후 한쪽 구석에서 터져나온 박수 소리를 시작으로 스튜디오는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경이로운 천재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었다. 박지원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이민혁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 했다.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권희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다른 두 심사위원을 경멸적으로 한번 쳐다본 후 무대 위에 채아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깊은 존경과 감탄이 담겨 있었다. 그는 점수를 매기는 대신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오랜만이군요, 아름씨.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그의 공개적인 선언. 그것은 잠자는 여왕의 귀환을 세상에 알리는 대관식의 서막이었다. 권희준이 던진 아름이라는 이름은 국민의 목소리. 무대 위에 떨어진 또 하나의 폭탄이었다. 방송이 끝난 직후 인터넷은 윤채아 아름이라는 추측성 기사와 포스팅으로 들끓었다. 10년 전 사라졌던 비운의 천재 작곡가와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타난 주부 디바.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없었다. 박지원의 J-Wave 엔터테인먼트는 비상이 걸렸다. 그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기자들은 회사의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진실을 캐묻기 시작했다. 만약 윤채아가 정말 아름이고 J-Wave의 초창기 히트곡들이 전부 그녀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박지원은 단순한 이혼남이 아니라 아내의 재능을 훔친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전락하게 될 터였다. 어떻게 할 거야, 오빠? 한 소리가 대표실에서 불안에 떨며 소리쳤다. 이대로 가다간 내 이미지까지 전부 망가지게 생겼어. 오빠 첫사랑의 곡을 훔쳐서 데뷔한 가짜가 될 순 없다고. 시끄러워. 지원이 신경질적으로 외쳤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뒤틀려 있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방법이 있어. 저 여자가 더 이상 무대에 서지 못하게 만들면 돼. 천재 웃기지 말라 그래. 천재는 대중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순간 끝나는 거야. 그의 머릿속에서 가장 치졸하고도 확실한 계획이 세워졌다. 그는 이민혁 심사위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 다음 경연 때 윤채아에게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하나 줘야겠습니다. 3차 경연의 날. 윤채아가 무대 위에 서자 이전과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스튜디오를 감쌌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가요계의 가장 뜨거운 미스터리이자 폭풍의 핵이었다. 윤채아 씨, 이민혁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권위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난 무대에서 보여준 작곡 실력 정말 대단했습니다. 권희준 프로듀서님 덕분에 윤채아 씨가 과거에 아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저희 심사위원단은 오늘 윤채아 씨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그의 말에 관객들이 술렁였다. 박지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받았다. 맞습니다. 진정한 천재라면 장르를 가리지 않는 법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윤채아 씨에게 특별한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채아를 향해 선포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트로트 한 곡을 즉석에서 작곡하고 불러주십시오. 트로트,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스튜디오는 충격에 휩싸였다. 트로트, 기성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젊은 아티스트들에게는 촌스럽고 어려운 장르. 세련된 발라드와 R&B를 선보였던 채에게 트로트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옷과도 같았다.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그녀를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비열한 함정이었다. 잠깐만요. 권희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장내에 울렸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경연이 아니라 서커스입니다.
한 아티스트의 자존심을 공개적으로 짓밟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저는 이 미션에 반대합니다. 권 프로듀서님, 이민혁이 맞받아쳤다. 이것은 아티스트의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게 아니라 그녀의 한계를 시험해 보려는 겁니다. 진정한 대중가수는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어야죠. 트로트를 못 부른다면 반쪽짜리 가수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마미샤니아. 그리고 시간 제한도 있어야 공평하겠죠. 지원이 잔인하게 덧붙였다. 옛 시인이 7걸음 만에 시를 지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윤채아 씨에게도 무대 위에서 딱 7걸음을 걷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곡을 완성하지 못하면 실격입니다. 7걸음. 그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가능의 다른 이름이었다. 장내는 이제 경악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너무나도 비겁하고 잔인한 처사였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채아 씨. 이준이 그녀를 향해 말했다. 이런 모욕을 감수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채아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녀의 입계는 오히려 조용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지원과 이민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재밌네요. 그녀가 말했다. 두 분께서는 제가 트로트를 못할 거라고 확신하시는군요. 그녀는 기타를 내려놓았다. 좋습니다. 그깟 7걸음 한번 걸어보죠. 당신들이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우스운 것이었는지 증명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수락에 스튜디오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지원과 이민혁은 당황했지만 이내 쾌재를 불렀다. 저 오만한 계집애가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다. 채아는 무대 뒤편으로 걸어가 출발선에 섰다. 스튜디오의 모든 조명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그녀의 발걸음을 클로즈업한 화면이 비쳤다. 시작! 사회의 외침과 함께 그녀가 첫 걸음을 내디뎠다. 하나, 둘, 셋.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발걸음 수를 세었다. 그녀는 마치 산책이라도 하듯 여유롭게 걸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개의 멜로디와 리듬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넷, 다섯, 여섯. 지원의 입가에 승리의 예. 미소가 번졌다. 이제 한 걸음 남았다. 저 여자는 곧 대한민국 전체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7. 채아가 마지막 7번째 걸음을 내딛고 무대 중앙에 섰다. 그리고 그녀는 뒤를 돌아 피아노로 향했다. 그녀가 피아노 의자에 앉아 첫 건반을 누르는 순간 스튜디오에는 구성진 뽕짝, 리듬 대신 세련되고 그루브한 베이스 라인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위에 애절하면서도 중독성 강한 트로트 특유의 멜로디가 얹혔다. 그것은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었다. 전통 트로트에 한의연과 현대팝의 세련미가 결합된 너트로트의 탄생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이 열렸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꽃 한 송이.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나만의 길을 가네. 그녀의 목소리는 트로트 가수 특유의 구성진 꺾임과 팝 보컬의 파워풀함을 넘나들었다. 가사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의 이야기. 바로 그녀 자신의 이야기였다. 7걸음 걷고 나니 세상이 내 발 아래에 있더라. 울지 마라. 청춘아 인생은 한 방이다. 노래가 후렴으로 치닫자 스튜디오는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다. 젊은 관객들은 신나는 비트에 몸을 흔들었고 나이든 관객들은 애절한 가사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의 음악은 대한민국을 갈라놓았던 세대의 벽을 단숨에 허물어버렸다. 노래가 끝났다. 잠시 동안의 정적 후 스튜디오는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윤채아를 연호했다. 박지원은 넋이 나간 채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함정이 오히려 그녀를 더 높은 곳으로 쏘아올린 발사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패배했다. 완벽하게 권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감탄이나 존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의 재능을 목격한 자의 경외심이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저 여자는 단순한 천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요계의 역사를 새로 쓸 거대한 태풍의 눈이었다. 채아는 피아노 앞에서 일어나 관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리고 그녀는 잿빛으로 변해버린 박지원의 얼굴을 향해 가장 아름답고도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박 대표님, 제 무대 만족스러우셨는지요? 그녀의 조용한 질문이 패배자의 귓가에 울리는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윤채아의 너 트로트. 무대는 박지원이 쳐놓은 덫을 역으로 이용해 그를 대중 앞에서 완벽하게 조롱하는 결과를 낳았다. J-웨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폭락했고 박지원은 비열한 프로듀서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는 코너에 몰렸다. 그가 윤채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가 감히 반박할 수 없는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외부의 용병을 투입하는 것. 그는 회사의 비상금을 총동원하여 일본 최고의 디바를 섭외했다. 일본 가요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하마사키 유나. 그녀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완벽한 무대 매너로 아시아 전역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톱스타였다. 4차 경연의 주제는 글로벌의 매력으로 정해졌다. 박지원이 하마사키 유나를 위해 맞춤으로 설계한 주제였다. 그는 세련된 J-팝의 사운드 앞에서 윤채아의 뽕기 섞인 음악은 촌스러운 구닥다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윤채아 씨, 이번 상대는 너무 강합니다. 대기실에서 권희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채아에게 말했다. 하마사키 유나는 일본 최고의 아티스트입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무모한 짓일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채아는 의외로 차분했다. 그녀는 완벽한 가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와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그럼 가장 세계적인 것은 역설적으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죠. 그녀의 눈빛이 조용히 빛났다. 저는 제 뿌리로 싸울 생각입니다. 무대가 시작되고 먼저 하마사키 유나가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명성 그대로였다. 화려한 무대 의상 한치에 오차도 없는 안무, 그리고 스튜디오를 뒤흔드는 폭발적인 가창력. 그녀가 부른 웅장한 팝발라드는 마치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듯한 감동을 선사했다. 무대가 끝나자 관객들은 넋이 나간 채 기립박수를 보냈다. 심사위원석에 박지원과 이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극찬을 쏟아냈다. 이것이 바로 월드클래스입니다. 완벽해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하마사키 유나에게 넘어갔다. 모두가 윤채아의 패배를 예감했다. 저런 괴물 같은 무대 뒤에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드디어 윤채아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무대에 등장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한복의 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고혹적인 검은색 의상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낯선 악기들이 무대 위에 놓였다. 가야금, 해금, 그리고 대금, 장내가 의아함으로 술렁였다. 저게 뭐야, 국악이라도 하려는 건가? 채아는 아무 말 없이 무대 중앙에 섰다. 잠시 후 스튜디오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애절하고도 신비로운 해금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천년의 하늘 품은 듯한 영혼을 뒤흔드는 소리였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쿵, 심장을 울리는 거대한 힙합 비트가 해금 소리를 뚫고 터져나왔다. 808 베이스 드럼의 묵직한 울림과 트랩 비트의 현란한 하이햇, 그리고 그 위에 가야금의 영롱한 멜로디가 신비롭게 얹혔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사운드가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크로스오버였다. 그리고 채아의 입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판소리의 창법을 빌려와 깊은 울림과 한이 서린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다. 저
달아보느냐. 천년을 흘러온 이 강물의 눈물을 서리서리 맺힌 하늘바람에 띄워 보내노라. 가사는 마치 한 편의 서사시 같았다. 외세의 침략과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온 한 민족의 이야기. 그것은 비단 한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다시 일어서려는 한 여인의 처절한 의지이기도 했다. 노래가 후렴으로 치닫자 그녀의 창법은 파워풀한 팝보컬로 변했다. 날아오르리라 저 하늘 끝까지. 가장 아픈 상처 위에 가장 눈부신 꽃을 피우리라. 판소리의 한과 힙합의 저항정신, 그리고 팝의 대중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무대. 관객들은 넋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국인의 영혼 그 자체를 담아낸 거대한 예술 작품이었다. 무대가 끝나고 몇 초간의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스튜디오는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윤채아를 연호했다. 그 함성은 이전의 그 어떤 환호보다도 더 뜨겁고 거대했다. 그것은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폭발하는 소리였다. 심사위원석에 박지원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짓밟기 위해 외부의 적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외부의 적을 우리 내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정체성으로 격파해버렸다. 이제 그는 단순한 가요계의 사기꾼이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먹으려 한 매국노가 되어버릴 판이었다. 권희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대 위의 여왕을 경외로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무대 뒤에서 하마사키 유나가 걸어 나왔다. 모두가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녀는 채아의 앞으로 걸어오더니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마, 아스타도 서보사 하티오글. 좋습니다. 그녀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한국어로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무대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이 담긴 음악은 처음 들어봅니다. 오늘 저는 가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당신에게 패배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무대에 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진정한 아티스트의 품격 있는 패배 선언. 그것은 채아의 승리를 더욱 눈부시게 만들었다. 그날 밤 모든 방송과 신문의 헤드라인은 윤채아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K-팝의 경계를 넘다. 국악 크로스오버 세계를 감동시키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오디션 스타가 아니었다. 그녀는 K-팝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스타 엠파이어 엔터테인먼트의 꼭대기층 회장실에서 한 노인이 흥미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최강민 회장이었다. 그는 모니터에 비친 채아의 모습을 보며 수십 년간 죽어있던 그의 사업가적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재밌군. 그의 입가에 늙은 여우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아주 재밌어. 그는 비서를 호출했다. 박지원 대표에게 연락해. 다음 경연부터는 쓸데없는 장난은 그만두라고 전하게. 저 물건은 이제부터 내가 직접 관리해야겠으니 가요계의 진짜 제왕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윤채아의 국악 크로스오버 무대는 단순한 경연 승리를 넘어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다. 그녀의 노래는 국뽕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잊혀가던 전통가락의 아름다움을 젊은 세대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박지원이 그녀를 매장시키기 위해 던졌던 글로벌이라는 주제는 오히려 그녀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라는 영광스러운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다. 이 모든 광경을 스타 엠파이어 엔터테인먼트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최강민 회장은 흥미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J-웨이브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박지원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박 대표,
최강민 회장의 목소리는 늙은 사자의 나른한 울음소리처럼 조용했지만 묵직한 위엄이 실려 있었다. 자네가 벌인 유치한 장난은 잘 구경했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지원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생각이 짧았던 게 아니라 장사꾼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지. 최 회장은 시각 끝을 재떨이에 비벼끄며 말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는 멍청이가 어디 있나. 윤채아라는 저 물건은 자네 같은 아마추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야. 그는 서류 한 장을 지원의 앞으로 툭 던졌다. 국민의 목소리, 심사위원직 해촉 통보서였다. 오늘부로 박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에서 손을 떼게. 그리고 윤채아 참가자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우리 스타엠파이어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네. 이건 통보야. 이해 있나? 없습니다, 회장님. 지원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감히 반박할 수 없었다. K-팝 제국의 황제 앞에서 그는 한낱 소왕국의 영주에 불과했다. 최강민 회장의 개입은 신속하고 전격적이었다. 그 주에 방영된 국민의 목소리 생방송 도중 그는 직접 영상 메시지를 통해 중대 발표를 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스타엠파이어의 최강민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이제 마지막 결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마지막 무대를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를 가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따라서 마지막 경연의 주제를 발표합니다. 최종 2인에게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공식 주제곡을 작곡하고 부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종 우승자의 곡은 영화제의 폐막식 무대에서 전 세계 영화인들 앞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발표는 방송계와 가요계를 동시에 뒤흔든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일개 오디션 프로그램의 결선 무대가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와 연계된 국가적인 이벤트로 격상된 것이다. 이제 이 경연은 단순한 1위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단 하나의 국민 가수를 뽑는 자리가 되었다. 그 거대한 부담감은 고스란히 윤채아의 어깨를 짓눌렀다. 부산국제영화제 주제곡이라니. 대기실에서 채아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박지원에게 복수하기 위해 시작한 싸움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명예가 걸린 무대에 서게 된 것이다. 그녀는 갑자기 두려워졌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녀의 불안을 읽은 듯 권희준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이제 심사위원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선배 뮤지션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부담되시죠? 네. 솔직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무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복수를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이준이 그녀의 말을 대신 끝맺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박지원 대표는 이제 당신의 상대가 못 됩니다. 당신은 이미 그를 뛰어넘었어요, 채아 씨. 아니, 아름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아름이라고 불렀다. 그 이름에 채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이건 당신을 짓누르는 압박이 아니라 당신의 날개를 펼쳐줄 가장 거대한 기회입니다. 박지원을 향한 분노를 노래하는 대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당신의 꿈을 위한 노래를 부를 때가 온 겁니다. 그의 말은 혼란스러웠던 채아의 마음에 등대처럼 길을 비춰주었다. 그래, 언제까지고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날 밤부터 채아는 작업실에서 밤을 새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감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머릿속은 하얀 백지장 같았고 건반 위에 올린 손가락은 길을 잃은 채 헤맸다. 국민을 위한 노래라는 거창한 주제가 오히려 그녀의 창의력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고 있었다. 며칠 후 거의 탈진 상태로 작업실 소파에 쓰러져 있는 그녀를 이준이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와 김밥이 들려 있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지. 그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앞에 음식을 내려놓았다. 곡은 좀 되어갑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럴 겁니다. 이주는 의외로 담담했다. 당신은 지금 부산국제영화제라는 이름에 갇혀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은 거창한 주제가 아니라 가장 진솔한 자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죠. 그는 작업실 한편에 있는 피아노로 걸어가 앉았다. 잠시 눈을 감아봐요, 아름씨. 채아는 마지못해 그의 말에 따랐다. 당신이 처음 음악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봐요. 당신을 가슴 뛰게 했던 첫 멜로디, 당신을 울게 했던 첫 가사. 그때 당신은 무엇을 위해 노래했습니까? 그의 나지막한 질문과 함께 그의 손끝에서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10년 전 채아가 아름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올렸던 첫 자작곡의 멜로디였다. 이주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멜로디를 듣는 순간 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잊고 있었다. 자신이 왜 음악을 사랑했는지. 복수심과 분노가 그녀의 가장 순수했던 열정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박주원을 만나기 전 그 누구의 아내도 복수의 화신도 아니었던 그저 음악을 사랑했던 소녀 아름이었다. 이제 말해봐요. 이준이 속삭였다.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채아는 눈을 감은 채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의 이야기였고 상처 입었지만 다시 사랑을 꿈꾸는 한 여자의 이야기였으며 절망의 밤을 지나 마침내 별들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이야기였다. 그녀의 이야기가 멜로디가 되고 멜로디가 가사가 되었다. 이주는 그녀의 이야기에 화성을 입히고 리듬을 더했다. 두 사람의 음악적 영혼은 그날 밤 작업실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동 작업이 아니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두 천재의 교감이었고 상처 입은 영혼들의 치유 과정이었다. 날이 밝을 무렵 악보 위에는 마침내 마지막 쉼표가 찍혔다. 곡의 제목은 별의 바다였다. 채아는 완성된 악보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복수의 미소가 아닌 진정한 창작의 기쁨에서 우러나온 순수한 미소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준을 보았다. 고마워요, 이준씨. 천만에요, 아름씨.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벽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가장 깊은 음악 세계를 이해하는 유일한 소울메이트가 되어 있었다. 채아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낸 이 노래와 함께라면 세상 그 어떤 무대 위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국민의 목소리, 결승전이 열리는 날, 상암동 CJ E&M 센터는 방송 시작 몇 시간 전부터 몰려든 팬들과 취재진으로 마비 상태였다. 대한민국 가요계의 모든 시선이 오늘 밤 탄생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에게 쏠려 있었다. 대기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윤채아의 마지막 상대는 언더그라운드 록밴드의 보컬 출신인 김진우였다. 그는 허스키한 목소리와 폭발적인 무대 매너로 채아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 가야야. 경연 시작 직전 채아의 아버지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대기실로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아비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목 상하지 않게 따뜻한 배즙이라도 마셔라. 아빠, 울지 마라 이놈아.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세상에서 제일. 아버지의 서툰 격려에 채아는 애써 눈물을 삼켰다. 그때 권희준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기타 피크가 들려 있었다. 섬세하게 조각된 자개 피크의 중앙에는 불꽃 속에서 날갯짓하는 불사조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 무대는 이제 당신 것입니다, 아름씨. 그가 피크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날아오르세요. 두 남자의 진심, 어린 응원 속에서 채아는 결전의 무대를 향해 걸어나갔다. 먼저 무대에 오른 김진우는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삶의 애환을 담은 자작곡 록발라드를 영혼을 토해내듯 열창했다. 그의 거칠지만 진솔한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이제 모든 부담은 채아에게로 넘어왔다. 드디어 마지막 참가자 윤채아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그녀는 눈부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에 섰다. 그녀가 등장하자 시끄럽던 장내가 마법처럼 조용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도 상처 입은 주부도 아니었다. 그녀는 음악의 여신 그 자체였다. 그녀는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그녀의 손끝에서 영롱하고도 아련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가 태어나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그 별빛 위로 흐르기 시작했다. 길고 긴 어둠 속을 나 홀로 헤맸었네. 상처 입은 날갯짓 닿을 곳 없던 내 노래.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고 슬펐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노래는 그녀 자신의 이야기였다. 재능을 잃고 사랑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자가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노래가 1절을 지나 브릿지로 향하면서 웅장한 스트링 사운드가 피아노 선율 위로 더해졌다. 무대는 이제 어두운 밤이 아니라 수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은하수가 되었다. 괜찮아, 넘어져도 돼. 눈물 흘려도 돼.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찬란한 별을 볼 수 있으니 가사는 그녀 자신을 향한 위로이자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을 향한 응원이었다. 관객석 곳곳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눈물을 훔쳤다. 권희주는 눈을 감은 채 황홀경에 빠진 듯 음악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최강민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무대를 응시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 서울의 한 어둡고 초라한 오피스텔. 박지원은 작은 TV 화면을 통해 그 무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술잔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화면 속의 여자는 그가 알던 윤채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눈부신 여신이 되어 있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자신이 어떤 보석을 제 손으로 내던져 버렸는지. 그의 얼굴 위로 후회의 눈물이 비처럼 흘러내렸다. 날아올라 저 별의 바다로 노래는 마침내 절정으로 치달았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더해지며 노래는 한편의 장엄한 교향곡이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사운드를 뚫고 하늘 끝까지 뻗어나갔다. 그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꿈을 가진 모든 이들을 위한 희망의 창가시대의 성가 앤텀가 되는 순간이었다. 노래의 마지막 음이 길고 긴 여운을 남기며 사라졌다. 스튜디오에는 몇 초간의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방송 역사상 가장 뜨겁고 가장 긴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울면서 웃으면서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다.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봉투를 열었다. 국민의 목소리, 최종 우승자는 참가번호 77번 윤채아입니다. 하늘에서 수만 개의 금빛 꽃가루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채아는 눈물을 흘리며 관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에 무거운 우승 트로피가 쥐어졌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그녀의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방송이 끝난 후 축제 분위기가 가라앉은 대기실. 최강민 회장이 직접 그녀를 찾아왔다. 그의 뒤에는 스타램파이어의 법무팀이 서 있었다. 윤채아 씨, 아니 이제는 아름 씨라고 불러야겠지.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앞에 두툼한 계약서 한 부를 내려놓았다. 내 평생 수많은 가수들을 봐왔지만 당신 같은 괴물은 처음이야. 이건 우리 스타램파이어가 신인에게 제시하는 역대 최고액의 계약서라네. 계약금만 100억. 업계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지. 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자네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별이 되는 거야. 그것은 그 어떤 신인이라도 거부할 수 없는 꿈과도 같은 제안이었다.
박지원과 한솔이는 복도 저편에서 질투와 패배감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채아는 계약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계약서를 집어드는 대신 최 회장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의 제안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입가에 이전과는 다른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별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최 회장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오히려 제가 회장님께 더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녀의 말에 노예한 케이팝 제왕의 눈빛이 흥미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최강민 회장의 파격적인 제안에 대기실의 모든 공기가 멈추는 듯했다. 계약금 100억, 업계 최고의 대우. 그것은 갓 데뷔한 신인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케이팝의 제왕이 내리는 최고의 영예였다. 곁에 서 있던 권희준마저 놀란 표정으로 채아를 바라보았다. 복도 저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지원의 얼굴은 질투와 증오로 일그러졌다. 저 모든 영광은 원래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었다. 아니, 자신의 것이어야만 했다. 모두가 윤채아가 감격에 겨워 계약서에 사인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었다. 회장님의 제안 정말 감사합니다. 채아는 최강민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계약서에 사인할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최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감히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신인은 지난 30년간 단 한 명도 없었다. 저는 회장님의 소속 가수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채아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오디션 참가자의 불안함이나 초조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안에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와 대등하게 마주선 또 다른 제왕의 자신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저는 회장님의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파트너, 최 회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재밌는 친구로군. 고작 오디션 프로그램 하나 우승한 신인이 이 스타 엠파이러의 최강민에게 파트너가 되자고. 네. 차치아는 흔들림이 없었다. 회장님께서 저와 아티스트로 계약하시면 회장님은 윤채아라는 스타 한 명을 얻으실 겁니다. 물론 저는 회장님께 막대한 부를 안겨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진짜 패를 꺼내 보였다. 회장님께서 저와 파트너로 계약하시면 회장님은 스타 한 명이 아니라 별들을 만들어내는 우주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녀는 최 회장의 책상으로 다가가 자신이 밤새 준비해온 사업 계획서 한 부를 내려놓았다. 표지에는 프로젝트 피닉스 뮤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저는 스타 엠파이러 산하에 완전히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새로운 레이블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레이블의 대표 프로듀서이자 CEO가 되는 겁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의 곁에 있던 법무팀과 권희준마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당돌함을 넘어 무모함의 극치였다. 회장님께서는 자본과 인프라, 그리고 유통망을 제공해 주십시오. 그 대가로 저는 제가 설립할 피닉스 뮤직에서 제2, 제3의 윤채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작곡 능력과 프로듀싱 노하우를 쏟아부어 스타 엠파이어를 위해 끊임없이 히트곡을 생산하고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는 히트 팩토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최 회장은 말이 없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그저 흥미로운 눈으로 채아를 쳐다볼 뿐이었다. 채아는 그의 침묵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비전을 계속해서 펼쳐나갔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맨몸으로 J-웨이브의 박지원 대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단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스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회장님의 제국이 저의 날개가 되어 주십시오. 그럼 저는 회장님을 케이팝의 신을 넘어 세계 대중음악의 신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다. 그 안에는 아티스트의 허황된 꿈이 아니라
냉철한 사업가의 치밀한 계산과 거대한 야망이 담겨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최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자네, 경영을 배워본 적 있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압니다. 그것이 경영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인지 오만인지 모르겠군.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채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내가 만약 자네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내일 당장 제 개인 자금으로 피닉스 뮤직을 설립할 겁니다. 그리고 1년 안에 스타 엠파이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어 있겠죠. 회장님께서는 저를 적으로 돌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군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더 이상 부탁이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 순간 최강민 회장의 입에서 거대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하하하하하하. 그는 한참 동안이나 유쾌하게 웃었다. 놀랍군. 정말 놀라워. 내가 30년 전에 맨손으로 스타 엠파이어를 세웠을 때 딱 자네 같은 눈을 하고 있었지. 두려움도 없고 거칠 것도 없는. 그는 웃음을 멈추고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좋다. 해보자꾸나. 어디 한번 자네가 말하는 그 우주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줘봐. 그의 말은 새로운 케이팝 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채아는 그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두 제왕의 역사적인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가요계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국민의 목소리 우승자 윤채아, 스타 엠파이러와 계약 거절, 독립 레이블, 피닉스 뮤직, 설립 선언. 주부에서 CEO로 윤채아 신화는 어디까지인가. 뉴스를 접한 박지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상대했던 것이 그저 노래 잘하는 전 부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가 상대한 것은 처음부터 자신과는 체급이 다른 거대한 괴물이었다. 그녀가 경연 내내 보여주었던 모든 것은 단지 거대한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그의 폐허 위에서 자신의 제국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며칠 후 피닉스 뮤직의 현판식이 열렸다.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빌딩. 그곳이 채아의 새로운 성이었다. 현판식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몰려들었다. 채아는 피닉스 뮤직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단상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지 않았다. 백조처럼 우아한 흰색 슈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젊은 CEO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자신의 비전을 발표한 후 마지막으로 자신의 첫 번째 공식 업무를 발표했다. 저희 피닉스 뮤직의 첫 번째 업무는 K-팝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부도덕한 인물들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다. 오늘부로 J-웨이브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박지원 씨와 소속 아티스트 한소리 씨를 저작권법 위반 및 사기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고소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K-팝 산업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선언은 과거를 향한 마지막 복수이자 미래를 향한 첫 번째 약속이었다. 박지원과 한소리의 시대는 그렇게 완벽하게 끝이 났다. 그들이 훔쳤던 노래의 주인 아름이 직접 내린 심판이었다. 피닉스 뮤직의 설립은 K-팝 시장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윤채아의 첫 번째 업무 지시는 그녀가 약속했던 대로 박지원과 한소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이었다. 스타 엠파이어의 막강한 법무팀과 에쿠스 블랑의 비밀스러운 자금력이 결합하자 J-웨이브 엔터테인먼트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채아는 박지원이 지난 7년간 자신의 곡을 도용하여 벌어들인 모든 수익에 대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그녀는 J-웨이브 소속 작곡가들을 높은 연봉으로 영입하고 핵심 인력들을 빼내어 왔다.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J-웨이브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박지원은 순식간에 업계의 총에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파산자로 전락했다. 한소리의 운명은 더욱 비참했다. 채아는 그녀가 저지른 모든 악행 명예훼손 무고 그리고 방송 조작 공모에 대한 증거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녀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모든 광고와 방송에서 퇴출당했다. 한때 반짝이던 신인 아이돌은 이제 그 누구도 손잡아주지 않는 연예계에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 채아는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피닉스 뮤직의 대표실에서 그들의 몰락을 담담하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7년간 타오르던 복수의 불꽃이 마침내 사그라들고 있었다. 잿더미만 남은 그 자리에 허무함과 함께 아주 작은 평온이 찾아왔다. 이제 다 끝났군요. 그녀의 등 뒤에서 권희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어느새 다가와 그녀의 손에 따뜻한 커피잔을 쥐어주었다. 국민의 목소리가 끝난 이후 그는 심사위원직을 내려놓고 채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어 그녀의 곁을 지켰다. 네, 끝났어요. 채아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복수는 원래 그런 거니까요. 이준이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섰다. 과거를 청산하는 일은 기쁨보다는 아픔에 더 가까운 법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당신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걸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 채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그렇게 쉽게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날 밤 채아가 피닉스 뮤직의 사무실에서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다. 텅 빈 지하 주차장. 그녀가 자신의 차로 향하는 순간 어둠 속에서 몇 명의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솔이었다. 그녀의 눈은 증오와 광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윤채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망가졌어.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내가 다 망쳤다고 그러니 너도 똑같이 망가져야지. 그녀가 손짓하자 건장한 남자들이 채아를 향해 다가왔다. 채아는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도망갈 곳은 없었다. 바로 그 순간 굉음과 함께 검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미끄러지듯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채아와 남자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권이준이었다. 그는 채아가 늦어지는 것이 걱정되어 그녀를 데리러 왔던 길이었다. 지금 내 사람에게 무슨 짓이지? 차가운 분노에 잠긴 그의 목소리에 남자들이 순간 움찔했다. 이준은 차에서 내려 채아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의 행동은 망설임이 없었다. 권희준, 당신이 왜 여기서 비켜? 소리가 악을 썼다. 기계 꺼져. 이준의 한마디에 남자들이 주춤거렸다. 하지만 돈에 눈이 먼 그들은 이내 칼을 꺼내들고 달려들었다. 이준은 채아를 보호하며 그들과 맞서 싸웠다. 그는 겉보기와 달리 수준급의 격투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수적으로 불리했다. 한 남자가 휘두른 칼이 채아를 향해 날아드는 순간 이준은 몸을 날려 대신 그 칼을 자신의 팔로 막아냈다. 아유. 그의 팔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그 광경에 채아의 눈이 커졌다. 그때 주차장 입구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준이 이곳으로 오기 전 만약을 대비해 미리 경찰에 신고해 두었던 것이다. 남자들과 한소리는 당황하여 흩어지기 시작했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들에게 모두 체포되었다. 병원 응급실. 이준의 팔은 다행히 깊지 않은 자상으로 몇 반을 꿰매는 것으로 치료가 끝났다. 치료를 받는 내내 채아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괜찮아요.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많이 놀랐죠? 바보. 차야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다. 왜 그랬어요? 왜 나 대신? 그야. 이준은 붕대가 감긴 팔을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이 다치는 것보다 내가 다치는 게 100배는 나으니까. 그는 고개를 들어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자신을 보고 있는 채아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채아 씨, 아니 아름 씨, 당신이 복수를 위해 싸우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가득 찬 분노가 모두 사라지기 전까지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기적인 짓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성한 손으로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이제 당신의 전쟁은 끝났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진실했다. 나는 10년 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당신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당신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내 앞에 다시 나타난 당신을 보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픔, 당신의 분노, 그리고 당신의 눈부신 재능까지 그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다. 그가 직접 디자인한 반지였다. 피아노 건반과 불사조의 날개가 서로를 감싸고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었다. 윤채아, 그리고 아름, 당신의 남은 인생이라는 악보를 나와 함께 작곡해주지 않겠습니까? 채아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만난 자의 순수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 이주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마침내 완벽한 하나의 화음, 하모니, 이 되는 순간이었다. 에필로그 2년 후 대한민국 대중음악 시상식. 올해 프로듀서 상 수상자로 피닉스 뮤직의 대표 윤채아와 그녀의 남편이자 음악적 동반자인 권희준의 이름이 함께 호명되었다. 두 사람이 함께 무대 위로 올라서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그들은 이제 K-팝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존경받는 파워 커플이 되어 있었다. 피닉스 뮤직은 설립 2년 만에 가장 트렌디하고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을 배출하는 최고의 레이블로 자리 잡았다. 시상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화려한 뒤풀이 파티 대신 자신들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집 거실에는 그 어떤 트로피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나는 보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아빠 상 받았어요. 훌쩍 자란 은우가 이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았다. 아이는 더 이상 웃음을 잃어버린 소년이 아니었다. 그럼 엄마 아빠가 최고지. 태준이 아들을 번쩍 안아들었다. 채아는 그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자신들의 홈 스튜디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많은 트로피와 음반들.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그랜드 피아노 위에 놓인 낡은 악보 한 장에 머물러 있었다. 12년 전 아름이 처음으로 작곡했던, 그리고 마이다스가 처음으로 칭찬했던 바로 그 곡이었다. 이준이 피아노에 앉아 익숙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채아가 그의 옆에 앉아 부드러운 화음을 더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었고 그들의 음악이 밤공기를 따스하게 채웠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노래도 성공을 위한 노래도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찾아 헤맸던 두 영혼이 마침내 만나 함께 만들어내는 사랑의 노래였다. 그들의 지아이디우타이, 신환생의 멜로디는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악장을 시작하고 있었다.